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논어 좋아하시죠? 논어 다 공자님 말씀인 거 아시죠? 그런데 공자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논어 좋지만 우리 공자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제자들한테 좋은 말을 했고, 제자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제자들이 좋아서 기록을 한 걸 지금 현재 21세기까지도 공자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지, 공자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재밌게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교수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왜 우리 공자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프로필, 이력서 소개하듯이 그냥 얘기하듯이 공자님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들으면 좋은 것처럼 먼저 논어를 보기 전에 공자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공자님 프로필 한번 볼까요? 먼저 공자님의 아버지는 숙향흘이라는 사람인데요. 공자님은 노나라 사람인 거 아시죠? 춘추 전국시대의 노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아주 말단의 학은무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70세 됐을 때 어머니는 16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 70세에 어머니가 17살이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은 아니고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공자한테는 누나가 9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이 다리가 좀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는 그런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인 안징제를 만나서 아주 젊은 여자를 만나서 공자를 출산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형하고 공자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되겠지요. 누나 9명 있는데 뭐 기록상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공자의 이름은 공구라고 읽고요. 자가 중인데요. 이 자라는 표현은 원래 우리 이름, 저도 경희서당 할 때 제 이름이 강경인 것처럼 제 이름이 경이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름을 다시 하나 받습니다. 공자는 중리라는 이름을 받는데 아까 둘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버금중을 쓰고요. 어머니가 꼭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니구산이라는 데 가서 많이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니구산에 니자를 써서 중리라는 자를 받고요. 이름도 또 왜 이렇게 짓냐면 이 구자가 언덕구인데 이 정수리에 구멍이 좀 난 것처럼, 이렇게 언덕이 패인 것처럼 공자가 그렇게 그 머리 모습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구라고 지었다고 하고, 또는 어머니가 니구산에 가서 많이 빌었다 해서 그 니구산 할 때 구자가 언덕구자 이렇게 해서 또 공구라고 지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이름은 공구, 자는 중리고요. 아버지는 숙향을, 어머니는 안징제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공자님 3세 되던 날 돌아가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70세에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뭐 클 때까지 사시면, 그 옛날에 73세까지 사셨으면 대단한 거죠. 어머니는 17살이 공자님이 되시는 해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일찍 고아처럼 자라게 되게 돼버렸죠. 아버지는 일찍 여였고 어머니는 1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히 공자가 이제 10대 때 조금 넘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공자도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과 딸을 우리가 논어에서 보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리입니다. 공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관직 생활을 하고 있어서 임금이 아들 낳았다고 축하로 잉어를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어 리자를 써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그 사위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딸 사위를 당신 제자로 합니다. 제자 이름은 공야장입니다. 공야장을 제자로 하는데, 얼마나 웃기게 결혼을 시키냐면, 공야장이 어떤 정치적으로 발언을 잘못하고 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공야장의 태도가 정말 군자답고 좋아 보여서 자기 사위로 딱 낙찰을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자의 딸은 공자의 제자인 공야장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형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리 저는 형님. 형님한테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당신 제자를 하나 소개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 제자 이름이 남용이라는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공야장보다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해서 형님 딸에게 조카 사이로 딱 삼게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공자가 논어에서 하시냐면 그 남용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 잘 처세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나아갈 때 세상이 좋을 때는 딱 관직 하나 할 정도라서 처세를 잘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용을 자기 형님의 딸의 남편으로 그러니까 조카 사이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딸도 이렇게 공자 글 논어에 등장을 하고요. 노나라 벼슬 생활을 하십니다. 사공이라는 벼슬을 처음 하는데 그걸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치를 잘해서 승진을 합니다. 사구라는 계급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건 법무부 장관급이 됩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나라의 그 전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나라에서 노나라가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교란 작전으로 이렇게 재물도 보내고 보석도 보내고 미인도 보내고 아주 조금 이렇게 좀 잘못하게끔 유혹을 하는데 전공이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정치에 소홀하게 되고 여자의 주색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공자가 과감하게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노나라 벼슬을 56세 되던 해에 사표를 내시고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가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임금들을 만나러 가고 당신이 뜻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다니시죠. 공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상은 주나라 사상. 문무왕 시대에 그거를 이상으로 해서 그런 시대를 돼야 된다고 많이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유량생활 14년 하고 난 다음에 69세 되던 해에 노나라로 다시 귀환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또 제자들을 다 양성을 하고 73세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 14년 동안 제자를 돌아다니면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유량을 했고 69세에 본격적으로 제자를 육성하는데 대략 뭐 3,000명 정도 제자가 있었고 거기서 뛰어난 제자들이 77명 정도 된다고 하고 거기 또 논어에 보면은 자기 제자들을 평가하는데 한 10명 정도 평가를 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미리 예고를 하는데 공자 제자 이야기 해드릴게요. 공자가 누구누구를 좋아했고 어떤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으며 뭐 이런 얘기를 약간 제가 아는 선에서도 한번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69세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좀 제자를 양성했다고 하는데 공자의 프로필을 보면 이렇게 공자님도 인간적이시죠? 공자가 위정편에 당신의 이야기를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요. 나는 15세에 지우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문에 뜻을 두었으니까 근데 공자님 나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몇 세 때 혼자 됐다고 했죠?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7살 될 때 돌아가셨으니까 15살 정도 됐을 때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공부에 정진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0이 됐습니다. 장가도 가고, 네, 그 자기 아들을 20살 정도에 낳았으니까요. 자기가 해야 되는 입지인데 이때 관직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장관급인 내무부 장관급 정도 계급을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전문가로서 우뚝 서게 되는데 옛날에는 전문가로 되려면 융예를 다 완벽하게 해야 돼. 예약 사서수라고 해서 그런 기능도 잘 하셨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40대가 되어서 의혹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뭐 승진도 하시고 열심히 의혹됨 없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꿋꿋하게 가시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자기보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세에 됐으면 나의 1000명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관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50대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표 내시잖아요. 사표 내시고 내가 뜻하는 사회를 이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해서 당신 1000명을 알았다는 나이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60대가 되실 때에는 어떠십니까? 계속 돌아다니시는 때잖아요. 그래서 14년간 유랑 생활하면서 좋은 대접 받았겠어요? 아니죠. 괄시받고 무시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저런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었겠죠. 그래서 69세에는 당신의 귀가 순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깨우친 사람처럼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것들 들어도 자기의 어떤 꿋꿋한 귀가 순해지면서 모든 것을 순응하는 시대를 살게 되시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종심소욕 불육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바대로 하여도 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표현하시면서 당신이 살아온 길이 법이었고 내가 법이었고 내가 뜻한 바는 다 맞다라고 좀 인정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자의 이런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15세에서 70세까지 하신 걸 좀 보시면, 아, 공자님이 저렇게 관직도 하시고 저렇게 유랑생활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셨구나. 근데 굳이 그렇게 좋은 자리에 사표를 내시고 왜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나를 써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셨을까? 공자님 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이거죠. 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떻습니까? 서로 뺏고 뺏고 전쟁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뺏고 뺏기는 이 시대에서 어떤 게 사라졌어요? 인간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이고 신하고 인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세상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인간다운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홍보하시고 깨우치게 되시고 설득하고 다니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이란 사람다움을 강조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다운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묻죠. 사람들이 묻죠. 그런데 그 인이 뭔데? 그럼 그 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제일 먼저 실천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맨 처음에 효와 제를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그럼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부모 형제입니다. 부모 형제한테 효를 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면 그건 어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춤과 설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춤과 설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춤과 설을 참 좋아합니다. 이 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충성이라는 표현의 그런 춘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 마음속에 중립을 지키면서 편파적이지 않고 진실되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런 충을 지켜야 된다고 표현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을 하죠. 그러면 서가 뭐냐? 이게 바로 지금 현대에서 꼭 필요한 배려심입니다. 서를 여러 가지로 공자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는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걸 약간 내저로 축의급인이라고 해서 나를 미루어 남을 한번 생각해봐라. 대학 책에는 혈구지도라고 해서 자기를 이게 법으로 잰 듯한 도, 자기를 미루어서 상대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 축의급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흔히 역지사지라고 하시죠? 그럴 때도 이 서입니다. 한자도 보시면 같을려의 마음심을 써서 너와 내가 마음을 같이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지요. 내가 먼저지요.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볼 때, 단체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누굴 보십니까? 아무리 가족을 찍고 내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과 찍어도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에 남을 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성인군자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효도하고 공경하고 진실되고, 이게 임금한테도 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배려하는 걸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인 군자들이 표현하는 설을 실천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인간다운 사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아내가 선생님 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극기복례 해야지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얘를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저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저의 뭐를 고쳐야 됩니까? 라고 아내가 또 물으니까 그 유명한 사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라. 이걸 지킨다면 예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예의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의 회복에서 제일 공자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정명론을 상당히 강조하시죠. 임금은 임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각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해준다면 세상은 예로 돌아가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사는 사회가 될 거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딱딱하게 지키면 우리 예의 바른 사람 멋 없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인데다가 거기다 어때요? 약간 좀 유머스러우면 더 멋진 사람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 예를 좀 딱딱하게 녹여주는 걸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음악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논어에 음악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예를 회복하는 또 비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중시하며 같이 즐겨라 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다움을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수양해야 되죠. 그럼 뭐 하라고 해요? 맨날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논어 첫 구절이 뭡니까? 군자 되기 위해서 하기 시습지면 불령여로와 라고 시작하시죠. 공부해라, 수양해라, 이런 마음 가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박학하라고 하십니다. 많이 배워라. 그리고 신문, 물어라. 박학지, 신문지, 그 다음 생각해라, 신사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명변. 그게 올바른 건지 판단해라. 마지막 그런 다음에 실천해라. 이게 바로 배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군자가 되죠. 그런 군자가 뭘 하게 되면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바른 사회이고 당신은 그런 정치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되지 않은 노나라를 떠나서 그런 정치를 하게끔 설득하게 되고 같은 제자들과 또 무리지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제일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대동사회. 다 같이 행복한 사회 하자. 귀족만, 임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를 그때 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자하고 공자의 글귀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사상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키워드는 뭐예요? 공평이죠. 공평하지 않으면 많은 여론들이 어렵죠. 좀 무섭죠.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공자는 인을 해야 되고 사람다워져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효와 재와 춤과 서와 예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자의 사상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10분 사고로 제가 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은 이겁니다. 그래서 논어를 보실 때 공자님이 그래서 저렇게 예를 얘기하셨고 공부 얘기하셨고 정치하는 사람을 호되게 혼내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상당히 재밌고 더 뼈저리게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공자의 프로필을 한번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공자님 인간다우시죠?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아시겠죠? 다음에 논어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종종 제가 논어 구절 올릴 텐데 그냥 보시지 말고 이런 거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경의사당 구독자님들께 오늘 공자님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익하신가요? 맨 뒤에다가 약간 공자님의 프로필 조금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한번 한번 보시고요. 구독 설정하시면 이제 논어 구절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